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한 미 대사관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이 미 국무부에서 좀 많이 이렇게 뼈대가 약하고 좀 얼빵한 사람들이 주한 미 대사관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일 미 대사관만 해도 아주 제대로 된 중국 견제를 하거나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는데, 이 주한 미 대사관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친북을 진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친북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진보로 나옵니다. 이게 종중 더블당 앞에 거의 납작 엎드린 그런 형세인데 우리가 잘 처신해야 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광범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 11일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조셉 윤 주한 미 대리대사에게 친북 반미 세력이 한국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아시다시피 한국 내에는 오래전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대북한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강력한 친북 반미 정치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질문은 긴데 친북 반미 세력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민주당이랑 관계돼 있으니까 좀 말하기 싫으면 아니 요새 중국 쪽이랑 좀 많이 너무 기울어 있어서 우리가 걱정이 많다 이 정도 얘기는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좀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조셉 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Really, the United States really has played no role in internal politics. But moreover, what is interesting is that we have worked with every government, whether it's liberal side or conservative side, and we. 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친북 반미 세력을 질문했는데, 아니 리버럴이 집권을 하거나 컨서버티브가 집권을 하거나 리버럴이 집권하거나 보수가 집권하거나 미국은 다 잘 지내요. 이렇게 대답은 그렇게 순식간에 나와. 이 사람은 시계가 노무현 정부 때까지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대리대사를 하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민주당을 공격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자꾸 중국 영향권으로 표류하려는 흐름이 있어서 북한도 북한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 이 정도 대답은 할 수 있잖아. 근데 더 가관인 건요. 이게 이제 통역으로 건너뛰면은 진보로 둔갑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버럴이라 그랬으면 리버럴 그냥 세 글자로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진보로 바꿔서 해. 친절하게. 더 황당해요. 직접 들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 정치에 관련해서는 미국이 전혀 어떠한 역할도 하고 있지 않고 해오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은 진보든 보수든 어떤 한국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고, 그러니까 진보로 바꿔 지가 리버럴이란 단어를 또 영어에서 리버럴과 프로그레시브는 상당히 다릅니다. 영어도 상당히 달라. 정치 철학에서는 너무 다르고. 이게 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통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된 거야? 친북이 리버럴이 되고 리버럴이 진보가 된 거. 친북 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대리대사란 자는 리버럴이 집권하든 컨서버티브가 집권하든 우린 다 잘 지낸다 이렇게 대답하고, 통역을 하는 사람은 진보가 집권하든 보수가 집권하든 이러고서 통역을 하고. 그러니까 주한 미 대사관의 영안사전은 아주 해괴망측한 거죠. 더블당 친중 카르텔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알아서 기고 있는 거예요. 미 대사관 자체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여기에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 국무부 관료 여러분. 여기서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전국 동시다발 세이브코리아는 하죠. 예,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입니다. 여의도역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에 가봤더니 여의도역으로 또 가신 분들이 많아. 국회의사당역입니다. 이제 전국 동시다발이기 때문에 좀 숫자가 줄어서 국회의사당역 쪽으로 옮겨서 해요. 예, 저는 거기 갔다가 또 광화문 와서 또 보고 그렇습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마음에 맞으시는 데 가세요. 어디가 됐든 간에 또
우리 저기 자유한국당 오상종 대표가 하는 강남역 집회도 또 꽤 많이 요새 사람이 모여요. 예, 여기서 이제 잠시 리버럴이란 단어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친북 반미를 조세비는 리버럴이라는 단어로 바꿨다고요. 이게 우리말로는 좀 그 자유 뭐 이렇게밖에 못 바꾸는데 자유랑은 좀 달라요. 기구한 운명이 있어요, 이 단어에. 그래서 이거를 자유라고 함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단어인가 한번 살펴보죠. 그때 뭐라고 답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상기 드립니다. Really, the United States really has played no role in internal politics. But moreover, what is interesting is that we have worked with every government, whether it's liberal side or conservative side. And we 그러니까 친북 반미를 물었는데 리버럴이라고 말을 바꿔버리는 거 아니야. 이 리버럴은 원래 뜻은요, 자유인에게 걸맞는, 그러니까 농노가 아니라 젠틀맨, 자유인에게 걸맞는, 자연이 갖춰야 할 그런 뜻입니다. 중세 때 리버럴의 뜻이. 그래서 중세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을 리버럴 아츠라고 불렀고, 그걸 교양 과목이라고 지금은 써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 가면 리버럴 아츠 그러면 교양 과목입니다. 이때 아츠는 수학, 과학을 넘어선 재주와 능력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독 사상 쪽에서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 몸과 영혼, body and soul, 그래서 두 개를 나누죠. 똑같이 이 영어나 서양 언어에서는 그 유럽 언어에서는 사이언스, 과학과 아츠, 사이언스 앤 아츠. 그러니까 아츠의 반대말이 뭐야?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의 반대말이 뭐야? 아츠입니다. 그런데 중세에는 수학, 과학이 독립학문이 아니었죠. 철학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중세에서는 아츠밖에 없는 거야. 모든 지식이 아츠에 속했어요. 아츠. 그 학습 안에는 철학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중세의 지식 체계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 체계도의 제목은 뭐냐면 Philosophy and the Seven Liberal Arts입니다. 그러니까 7대 교양입니다. 중간에 큰 원이 Philosophy, 철학이고요.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7개의 작은 원이 7대 교양입니다. 이 7대 교양은 다시 3대 기초 교양, 이걸 트리비움이라고 부르고요. 4대 고급 교양, 쿼드리비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나뉘는데 트리비움은 이제 문법, 수사학, 논리학인데 이때 문법이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문법이 아니에요. 그때 말하는 그래머, 문법은 뭐냐면 라틴어와 고전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세 때 만들어진 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그리고 있는 건 뭐냐면은 선생이 학생에게 라틴어, 그래머를 가르치고 있는 그걸 묘사한 겁니다. 수사학이라는 건 뭐냐면 말을 뭐 멋있게 꾸민다 이게 아니라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쓰고 말하기, 이걸 수사학, 레토릭이라고 불렀고요. 논리학은 뭐냐면 명징하게 생각하기예요. 이게 중세 리버럴 아츠, 그러니까 자유인이 배워야 될 재주의 3대 그 재주입니다. 기본 재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대 고급 재주는 뭐냐? 천문학, 산수, 기하, 음악입니다. 산수가 굉장히 고급 재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중세에서는 평민이 쓰고, read, 읽고, write, 쓰고, arithmetic, 산수를 하면 거의 마녀 취급가 하는 거예요. 평민이 하면. 얘 배우지도 않는데 이거래? 이거 좀 이상한 놈인데? 그 중에서 특히 천문학과 기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는 학문이라 그래서 신성시했습니다. 중세에서는. 그래서 중세에 7가지 분야의 교양이 있었어요. 농노가 아닌 자들, 귀족이거나 혹은 자유인인 자들이 배워야 마땅한. 네. 그때 리버럴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17세기 영국 철학자이며 자유자산가인 존 로크와 존 로크를 사상적으로 승계한 사람은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몽테스퀘입니다. 이 두 사람이 리버럴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 사람들이 쓰는 리버럴은 어떤 거냐면 자유를 더 늘리는 것,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 절대군주, absolute monarchy, 절대군주에 반대하는 것,
그 다음에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 개인의 권리. 이 사람들은 이제 자연권을 가진 개인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individuals with natural rights.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자유로운 시장제도, 프리 마켓을 육성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리버럴 사상이라고 부르고 그걸 옹호했어요. 그게 존 럭크와 몽테스크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죠. 이 존 럭크와 몽테스크가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 사상이. 이게 이제 존 럭크와 몽테스크의 리버럴을 이걸 두고서 고전 리버럴이라 그래요. 클래시컬 리버럴입니다. 이게. 백모 고전 리버럴입니다. 또 영국 보수주의의 아버지, 보수, 지금은 단어가 이상하게 꼬여서 리버럴의 반대가 보수고 보수의 반대가 리버럴. 아까 조세빈도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안 그랬어요. 영국 보수주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 전형적인 고전 리버럴입니다. 또 우남 이승만, 이 사람은 철학적 계보로 보면 럭크나 몽테스퀘어랑 계보가 같아요. 고전 리버럴이에요. 저는 심지어 백모는 심지어 박정희도 이 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박정희를 부를 때 군복 입은 개혁 리버럴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게 또 상권 분립 대통령제랑 우리가 관계가 있어요. 상권 분립은 separation powers라고 부르고요. 대통령제는 presidential system이라고 부르는데 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존 럭크와 몽테스크에는 상권 분립 대통령제 시스템의 할아버지 아버지입니다. 미국 독립혁명 때 이를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미국 헌법을 바로 이 같은 그 노선에 따라서 바로잡은 사상가가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의 헌법학적 통찰을 쫓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바로 상권분립 대통령 간선제 헌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또 뭐로 이어지냐? 우남 이승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없어요. 매개가. 존 럭크, 몽테스크의 알렉산더 해밀턴 이 헌법 정신이, 그 사람들의 헌법 정신이 우남 이승만의 1952년 제1차 개헌에서 상권분립 대통령 직선제로 나타나요. 미국과 달리 대통령 직선제예요. 미국은 간선제고 연방이니까 주별로 선출인단을 뽑아서 일렉토리트를 뽑아가지고, 미국은 그렇고 우리는 직선제죠. 우리 대한민국 정말 그 어두컴컴하고 부끄러운 얼굴이 많습니다. 1950년 5월 6.25 터지기 직전에 제1대 국회의원 선거가 벌어지죠. 그때 무소속이 70%입니다. 거의. 남노당이 디글디글합니다. 남노당 공산주의 동조자들이 그 안에 디글디글해요. 그 상태에서 전쟁이 터진 거야. 전쟁의 불길 속에서 민심이 각성을 해요. 이 국회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부산에서 우남이 1952년에 상권분립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을 시켜요. 세계 거의 그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이거 하면 거의 최초일 거야. 제대로 된 건. 이런 규모, 인구 그 당시로 보면 2천만 이상 규모의 나라에서 최초일 거예요, 이게. 거의 그럴 겁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특히 나중에 되면 최초가 돼요. 선진국 레벨에 되면. 굉장히 빨리 관철시킨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이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리대사 앨런 라이트는 이종찬 참모총장과 손을 잡고 이 개헌을 망가뜨리고 우남을 제거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음모를 꾸미기도 했어요. 그때 이종찬의 단어, 한국이 꼭두각시 정부가 되면 좋겠다. 한국이 말랑말랑한 정부가 되면 좋겠다. 한국이 미국 말을 잘 듣는 정부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종찬이 그렇게 쿠데타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는 하늘이 내린 기회다. 20년 후에 회고할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때 쿠데타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 워싱턴에서는 반대했어요. 그래도 우남이 가야 된다고. 내가 또 여기 미군 도쿄와 그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군 장성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내가 그때 그걸 관철시키지 못한 것을 지금도 후회한다. 즉 다시 말하자면 1952년 제1차 개헌 상권분립 대통령 직선제는 미국에 대한 독립선언이에요. 그 끌어오르는 각성한 민심을 갖고 정치 체제를 바로 잡아서 이 힘을 가지고 미국의 휴전 압력에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우리 휴전에 동의해 줄 테니까 너희 한미동맹에 도장 찍어. 그래서 미국을 한미동맹으로 끌어넣은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전후 부흥을 했고 이 힘을 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했고 이 제도를 다시 복원할 것을 목표로 해서 벌어진 것이 87년 6월 항쟁이고 그 전에 그런 그 민주화 운동의 결국 최종 그 결과물이었다고요. 즉 대한민국 발전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시스템인데 거기에 이제 국회 독재 요소가 87 체제에 끼어 있거든요. 이것만 날려버리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뭐 지방분권 개헌이 어떻고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어떻고 한마디로 지랄 난리를 부리고 있죠. 여의도 것들이 여야 안 가리고 이거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상권분립 대통령 직선제는 대한민국을 서방 선진국으로 초고속 발전하는 추진 시스템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방 선진국 중 최초로 상권분립 대통령 직선제를 갖춘 나라입니다. 1952년이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서방 선진국 중 최초의 기준은 2024년 GDP 1인당 GDP 기준 3만 달러 이상, 인구 규모 2천만 이상. 두 번째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우리보다 42년 늦게 해요. 1994년. 대한민국, 대만, 일본은 서방 선진국으로 꼽혀요. 위치는 동쪽이지만. 2024년 기준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상권분립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 한국, 대만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중 대통령 직선제를 하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뿐입니다. 아무튼 대통령제, 상권분립 대통령제 하는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고 한국과 대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고 잘 운영되는 경제를 가진 선진국입니다. 두 나라 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타격 가장 그걸 잘 타고 넘은 나라고 2020년 코로나 충격을 가장 잘 흡수한 나라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에너지 수급 질서 개편을 가장 잘 견뎌낸 나라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리버럴이 이런 뜻이다. 근데 이게 리버럴이 그 이제 존 로크, 그 다음에 몽테스큐, 다음에 이제 19세기 딱 들어서면 프랑스에서 이제 조금 오염이 돼요. 프랑스는 19세기 내내 정치 혼란입니다. 19세기 내내 왕정, 입헌군주제 혹은 공화정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중에서 약간 급진적 성격이 있는 공화정을 지지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리베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뒤에 남성형 명사가 올 때는 뒤에 여성형 명사가 올 때는 리베랄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그 무렵 미국에서는 클래시컬 리버럴, 그러니까 고전 리버럴이 그냥 유지됐어요. 정치개혁과 시민권리 확대를 의미해요. 예. 그냥 고전 리버럴이에요. 그 존 로크, 몽테스큐의 에드먼드 버크의 리버럴 그 정신이 미국은 그냥 유지됩니다. 그런데 20세기 중엽부터 마탱이가 가. 미국에서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월남전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마탱이 가는 사회가 되면서 특히 그러는데 미국식 영어에서 리버럴은 복지, 거대 정부, 막가파권익. 됐고 아무튼 이 시민권익 유지해야 돼. 뭐 정부가 돈 많이 내줘야 돼. 뭐 내 소득 보장해줘. 소득주도 성장도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이죠. 또 도덕적 해체주의. 야 무슨 남녀 그런 것만 어떻게 정상 커플이라 그래. 남남 커플도 그것도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줘. 여여 커플도 인정해주고. 트랜스젠더 남자에서 여자 됐지만 그 여성 스포츠 나갈 수 있어야지. 그래서 금메달 휩쓴다고. 그래도 뭐 나가야지. 그 여성이야. 이거 도덕적 해체주의죠. 쉽게 말하면 지금 리버럴은 어떤 거냐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 테니까 내 인생은 정부가 다 책임져라. 그게 리버럴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아버럴이라고 불러요. 타락한 미국 리버럴, 아메리칸 리버럴이다. 그래서 아버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부터. 자, 그러면 지금 조셉 윤이 말하는 리버럴은 아버럴을 뜻해요. 그러면 과연 물어봐야지. 우리 조셉 윤한테. 더블당과 그 배우가 미국식 리버럴이냐. 더블당과 그 배우의 진짜 목표가 복지, 거대 정부, 막가파권익, 도덕적 해체주의냐. 진짜 목표가. 더블당과 그 배우의 진짜 좌우명이 나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내 인생은 정부가 책임져. 이게 그들의 진짜 좌우명이냐. 아니거든요. 복지, 거대 정부, 막가파권익, 도덕적 해체주의는 국민을 홀리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하죠.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대한민국을 약화시키고 이런 사회 풍조가 퍼져나가면 약화되잖아요. 하이제킹해서 중국에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그 지금 아버럴, 그러니까 지금 20세기의 그 타락한 리버럴의 껍질을 뒤집어 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의 충성스러운 파트너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들은 미국식 리버럴도 아니야. 그 조세비는 왜 미국식 리버럴도 아닌 자들을 왜 미국식 리버럴이라고 부르냐 이거지. 친북을 친북이라 부르지 못하고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조세빈이 집에서 댁에서 사생활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사시고 계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자, 미 대사관 통역은 또 리버럴을 슬쩍 조세빈은 리버럴이라고 하는데 이걸 진보 프로그레시브로 또 바꿔요. 가관이죠. 예,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짧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처럼 이제 국내 정치에 관련해서는 미국이 전혀 어떠한 역할도 하고 있지 않고 해오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은 진보든 보수든 어떤 진보든 보수든. 그러니까 이제 금방 옆에 조세빈은 리버럴이라고 불렀는데 이 자기는 프로그레시브 진보라고 다시 번역을 하잖아. 그래서 결국은 친북 반미가 리버럴이 됐다가 진보가 된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지. 황당한 거죠. 자, 여기서 진보요, 이거 참 기구한 단어인데 이 운명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초부터 20세기가 끝날 때 무렵까지 200년 동안 한 1990년까지 진보는 누구나 다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것, 이제까지 해온 것보다 좀 좋아 보이는 것을 주장하는 진영은 죄다 나 진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업화 및 경제발전, 아 나 진보요. 노예제 반대, 나 진보요. 남녀평등, 아 나 진보요. 민주주의 신장, 아 나 진보요. 생산성 발전, 헨리포드, 아 나 진보요. 헨리포드가 진보예요. 미국의 그 당시에 1910년대 프로그레시비즘, 미국 진보주의 운동의 핵심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이제 1910년대 중반에 우리 미국이 저기 유럽에 가서 제1차 대전 해야 된다. 영국 편 들어서. 그 진보 운동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왜 그 프로히비션이라 그래가지고 술 먹는 거 금지했잖아. 그 진보 운동으로 꼽혀요. 그 기독교 복음주의가 주도한 운동인데. 또 반독점 진보로 꼽혀. 독일 그 제1제국의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 진보로 꼽혀요. 다 진보예요. 또 심지어는 1918년에 그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국제연맹이 구성이 되죠. 그 진보운동이에요. 우드로 윌슨이 주도한 거. 그 다음에 유엔이 구성되잖아요. 1945년에 해리 트루만이 주도하죠. 그 진보운동이에요. 그 당시에는 뭔가 좀 이렇게 그 큰 변화를 일으키는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 좋아 보이든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건 다 진보라 그랬어. 그게 어느 편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20세기 끝날 무렵부터 소련 해체 이후부터 진보라는 단어가 저들의 전유물이 돼요. 일단 닥치고 평등이야. 기회의 평등. 그러니까 미국 독립선언서는 기회의 평등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평등이잖아. 인간 사회에서의 평등이 아니에요. 그 둘을 구별한 게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이죠. 왜냐하면 all men are created equal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시점에서의 평등이지. 그게 인간은 타락해 있잖아. 그 인간 사회는 불평등이 있다고. equal조차도 unequal하다는 거예요. 근데 equal은 그래도 기회의 평등이에요. 근데 기획은 능력이건 상관없어. 무조건 다 콩나물 대가리 다 잘라서 평등 맞춰서. 그러면 그게 에쿼티예요. 닥치고 평등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 사회, 우리 사회는 말이에요. 우리 미국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는 말이에요. 구조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ystemic discrimination. 좌빨 애들 맨날 그런 소리 하지. 미국에서는요. 인종차별이 제도가 돼 있어요. Institutional racism.
그 동성혼 결혼에 왜 반대하는 거예요? 결혼은 찬성하는데 그러면 합법적 민법상의 부부를 반대한다는 뜻이야. 그거 원래 민법상 부부라고 반대해. 동성도 민법상 부부 될 수 있지. 당신은 말이야.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 젠더 센시티비티. 그 박원순 죽었을 때 우리 시장님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으신 분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흑흑흑흑 그랬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이 그런 거예요. 무한 포용. 그래서 뭐 아무거나 다 좋아. 그다음 다양성, 특히 종교 다양성 이런 식이죠. 나무아미 타물, 모하메드, 예수 그리스도,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나무아미 타불, 모하메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어느 절에 갔더니 진관사인가 종교의 구별이 없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믿음인가 뭐 그렇게 써 있어서 아니 종교의 구별이 없는데 왜 절을 차리고 있어? 저는 제가 만약에 어떤 종교기관에 다닌다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폄하를 하지 않지만 내가 믿는 종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것 같거든. 그건 내 종교다 이거지. 나의 믿음이다 이거지. 나의 선택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양성 이런 게 이상하게 그 진관사도 다양성 이런 거기에 잘못 이렇게 그 뇌수가 꼬인 스님들이 몇 분 계신 거예요. 여스님들이. 아예 안 좋아. 기업 압박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진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런 꿀꿀이죽 잡탕 꿀꿀이죽이. 그래서 이런 잡탕 꿀꿀이죽을 머릿속에 꽉 박아놓으면 머리 뇌수가 우동사리처럼 망가지겠죠. 이게 이제 진보적 두뇌지. 진보적 정신이고. 우리는 세상에 의해 핍박받는 사람들이고 피해를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라는 희생자 코스프레, 빅팀 사이콜로지. 이게 진보의 미덕이 됐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진보적인 사람이 됐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십시오. 분노하라. 분노하라. 이게 진보의 고귀한 특성으로 찬양받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1991년 이후로. 공산주의가 체제경제에서 망했잖아. 저쪽 진영의 큰형이. 그러니까 온갖 좌파적 요소들이 오골오골 모여들어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초대형 잡탕 꿀꿀이죽, 초대형 알록달록 누더기를 만든 거예요. 그게 진보야. 그러니까 안에서 어떤 통일성이 없고 규율이 없죠.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더불당 및 그 배후 세력이 초대형 잡탕 꿀꿀이죽, 초대형 알록달록 누더기냐? 아니에요. 일사불란해 얘들. 무서워. 베이징을 쫓고 평양을 쫓아서 질서와 규율을 갖추고 있고 젊은 시절에는 심지어는 자살조까지 운영했잖아. 너는 자살조 넘버 1번, 2번, 3번. 우리 김동주 이번에 티켓 1번 순서 됐어요. 네. 신나 뿌리고 뛰세요. 2번 티켓 됐네요. 신나 뿌리고 뛰세요. 1990년경 일이에요. 26짜리 애들이 자살조로 운영했다니까. 평양과 베이징을 쫓는 엄정한 질서와 규율을 갖고 있고 뭐가 좀 삐끗하면 막 죽어나가잖아. 이게 미국식 진보, 유럽식 진보냐고, 잡탕 꿀꿀이죽이냐고 이게. 초대형 알록달록 누더기냐고. 아니에요. 뭐에서도 드러나냐. 예를 들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가장 살벌한 유엔 인권 보고서를 쓴 사람은 마이클 컵이라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법관 출신 사람인데 그 사람 동성애자예요. 남성 동성애자예요. 그 할배가. 근데 우리나라 동성애 운동하는 사람 중에 그런 할배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한국 페미니스트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으로서의 권리가 짓밟힌 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칼 뽑고 나선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뭐 군인권운동 뻑하면 뭐 나는데 군인권운동 단체 중에 북한 군인의 이 북한 병사들의 배고라서 영양실조 걸리고 거의 10년씩 복무해서 청춘을 다 날리고 이 북한 군 인권을 지적하는 군인권운동 단체 한 번도 있었나요? 없어요. 한국의 동성애 운동가 중에 북한의 동성애 탄압 처형을 규탄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어요. 한국의 저쪽 환경운동가 중에 북한의 민둥산과 중국의 석탄 사용을 규탄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어요. 완전히 종중종북에 무릎 꿇고 있어. 이게 다 핵심적인 서양식, 그러니까 미국식 진보운동의 핵심 분야들인데 그 핵심 분야를
무늬만 따라서 하고 있지 실제로는 딱 종중 종북 앞에 무릎 꿇고 자빠져 있어요. 난 그래서 한국의 페미니스트 경멸하고요. 군인권당 운동단체 경멸하고요. 동성애 운동가들 저는 콧방귀 끼고요. 저 동네 환경운동가들 저는 콧방귀 낍니다. 구역질 납니다. 니들은 미국식 진보도 아니야. 니들은 미국식 초대형 잡탕 꿀꿀이죽조차도 아니야. 그냥 니들은 그거를 흉내내가지고 종중 종북에 빌붙어 사는 찌끄레기들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불당 및 그 배후 세력은 결코 미국식 진보, 미국식 잡탕 꿀꿀이죽, 미국식 알록달록 누더기가 아니에요. 미국식 진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한미 대사관의 통역은 친북을 리버럴로 부른 대리대사의 단어를 다시 지가 나서서 진보라고 프로그레시브하고 다시 통역하지? 도대체 저 동네 군기가 어떻게 잡힌 동네야? 머리가 다 썩었어. 주한미 대사관 철폐하세요. 언어를 강간하고 더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면 사회가 해체됩니다. 마르크스야말로 천재적 언어 연쇄 강간범이었습니다. 그는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하고, 좀 이상하죠? 노동과 노동력이 달라. 노동력은 노동을 산출해내는 그 능력이야. 그럼 그게 노동자지? 그러면 노동력의 가격은 최저생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노동자가 살아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주장해요. 마르크스 딱 천만에. 지금 한국 보세요. 오버타임 포함해서 연봉 1억이 넘는 노동자가 한둘이에요? 노동조합의 힘을 빌어 대대손손 직장을 물려주고자 하는 노동자가 한둘이에요? 이거부터 거짓말이야. 마르크스 경제학의 제1번 명제부터 거짓말이에요. 또 착취라는 단어를 강간을 했습니다. 착취는 exploitation의 번역어입니다. exploitation은 원래 삼림이나 광산 같은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걸 뜻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단어를 가져다가 자본가가 노동자를 광산 파헤치듯 빨아먹고 망가뜨린다 라는 암시가 걸리도록 이 단어를 가져다가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 공장에서의 그 양태를 표현할 때 썼어요. 착취라고. 소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트프렘 등의 이건 원래 이제 독일어에서 나온 단어고 이제 그것에 대응하는 단어로 영어에서는 alienation이라 그러죠. 이 단어는 원래 뭐냐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매우 낯설게 느끼는 상태를 가리켜요. 근데 마르크스는 이 단어를 다른 뜻으로 써요.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자본은 노동자의 과거 노동의 집약물이에요. 집약물이 집약말이네. 죄송합니다. 과거 노동 중에 자본가한테 뺏긴 것이 자본으로, 오늘 자본으로 나타나 있지. 그 자본이 오늘 내가 일하는 공장의 기계로 앉아 있는 거지. 그럼 나의 현재 노동은 그 기계에 봉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의 과거가 노동자의 현재를 지배한다라고 주장해요. 그게 소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어를 갖다가 막 강간했었어요. 마르크스는. 자, 그럼 시진핑도 이제 단어 갖다 강간했었어.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나온 그 포용성, 원래 포용성이라는 거는 뭐 이것저것 다 좋아요 이런 건데 시진핑은 포용성을 문명이 서방 현대 문명 하나뿐입니까? 러시아 문명도 있고 중국 문명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명들이 다 포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 썼어요. 시진핑은 포용성이라는 단어, 인클루시브네스를 막 갖다 써.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뭐라면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공부 좀 해야죠. 예. 저들의 언어 혼란, 언어 강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주한 미 대사관까지 나서서 우리의 혼란을 부추겨 친북 이코르, 리버럴 이코르, 진보 뭐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주한 미 대사관이 종중 카르텔 더블당 앞에서 납작 엎드려 빌빌 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 아니에요. 친북을 친북이라고 못 부르고 종중을 종중이라고 못 부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자들만 다 주한 미 대사관으로 보냈냐고, 미 국무부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길이 없으니까 계몽령 한 거지. 안 그랬으면 주한 미 대사관이나 국무부가 얼마나 미 국무부가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고 태만한 상태였는지 자기들이 못 깨달았겠지. 근데 자기들은 그럼 뭐 잘 나가 거기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의 대통령이 목숨 걸고 계몽령까지 하니까
어이씨, 저 안에 저기 종중 그 흐름이 아주 살벌하게 흐르고 있었네.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아는 거,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만 개몽된 게 아니야. 국민만 개몽된 게 아니라 워싱턴과 미 국무부가 개몽됐어요, 요번에. 그래서 우리 공부해야죠. 저들의 거짓말 하나하나를. 그런데 전부 공부하기에는 시간도 아깝고 할 일도 많아요. 백모같이 할 일 없는 놈만 하는 거지. 영어 자랑하려고. 보통 사람이 이 공부 왜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딱 뭐에 맞춰야 되냐? 나의 지향점, 우리의 지향점을 공부하면 돼. 그럼 요새는 다 경험이 있어갖고 이게 다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아요. 우선 첫째, 뭐 시장 경제를 우린 지지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세계 시장 경제를 지지해요.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 시장 경제에서 먹고 살고 있어. 그죠? 시장 경제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세계 시장 경제에서 먹고 살고 있어. 두 번째, 우리는 포괄적 한미동맹을 지지하죠. 처음에 출발은 군사동맹에서 출발했지만 그 군사동맹 자체도 어마무시하게 그냥 풍부해지고 무겁고 커져서 핵기반 동맹 됐고 첨단 무기 동맹 됐고 위성 동맹 됐고 뭐 엄청나게 커졌고 뿐만 아니라 반도체, 원자력, AI, 퀀텀 뭐 이런 것까지 막 번져가고 있잖아요. 조선. 세 번째, 우리는 반중을 지지하죠. 이거 요새 다 이거 우리 태극기 들고 이거 성적 흔들면서 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죠. 다섯 번째, 우리는 공화국, 즉 국가에 대한 헌신과 참여를 지지하죠. 이 다섯 개예요. 그러면 다섯 개를 엮어서 뭐라 그러냐. 세동반 자유공화국을 지지하는 거예요. 세는 세계시장경제, 동은 한미동맹, 반은 반중, 그리고 자유공화국. 세동반 자유공화국을 지지하는 거 우리가 지지하는 것, 우리가 지향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을 나타내는 이 단어들, 세동반 자유공화국만큼은 저들이 감히 오염시키지 못합니다. 왜냐? 이 단어들에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우리의 피에 담겨서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실체성을.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